조선의 한 작은 마을. 가난한 양반의 아들 수총각인 도현은 산에서 나무를 해서 주막에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서 사람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성황당 뒤편의 흉가에서 죽은 무당이 남긴 부채를 가져오면 열량을 주겠다는 내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소문에는 처녀 귀신이 떠돌고 있어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열량은 도연에게 큰 돈이기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 부채를 가져오겠소. 수총각 선비라 귀신 만나고 무사히 돌아오면 큰일이겠군. 그들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은 도연은 주막을 떠나 폐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무당의 혼이 떠돈다며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지요. 밤마다 여인의 흐느낌과 푸른 불꽃이 나타난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가난한 양반가의 자손 도연은 그런 소문보다 굶주림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 열량은 굶주림과 가난을 벗어날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도연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숲 끝자락에 도착한 도연은 흉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래된 건물은 기와가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하며 곳곳이 황폐했습니다. 집안은 더욱 으스스했으며 낡은 가구와 부적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촛불을 밝혀 방을 조사하다 장롱 속에 부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가갔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흉가 구석에서 여인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흰 소복을 입고 허공을 떠다니듯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 왔습니까? 도현은 공포를 억누르고 답했습니다. 저는 부채를 가지러 왔습니다. 슬픈 눈빛의 그녀는 도연을 가만히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제 유골을 찾아 묻어주신다면 부채를 드리겠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도현은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여 절벽으로 향했고 가파른 절벽을 내려가 유골을 모아 흉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유골을 묻고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흉가 안에서 부채를 발견한 그는 그녀가 보답으로 부채를 준 것임을 깨닫고 명복을 빌며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도연은 부채를 열량과 교환할 생각이었지만 흉가에서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부채를 팔 수 없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부채는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부채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현은 집에서 부채를 손에 쥔 채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의문으로 가득했지만 피곤함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방 안이 서늘해지며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더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현님, 눈을 뜬 도연은 방 안에 서 있는 흰 소복의 처녀 귀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슬프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채를 팔지 않았군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도현은 솔직히 답했습니다. 그 부채는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함부로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그의 말에 감동하며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군요. 저를 위해 그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귀신은 도연에게 다가와 그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가난과 외로움을 고백하며 혼인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죽을 운명 같아 그것이 한스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귀신은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와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길은 이상하게도 따뜻한 감각을 전하며 도연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밤은 당신과 저만의 시간이에요. 그녀의 손길과 눈빛 속에서
도연은 꿈결 같은 황홀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가슴 위에 얼굴을 대며 도연을 위로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손길에 도연은 당황했지만 그의 물건은 금방 단단해졌고 그녀는 그것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술이 포개짐과 동시에 그녀의 몸이 도연의 위에 올라섰고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교감은 마치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고 다시 안개처럼 방 안을 감쌌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잊지 않을 거예요. 이 능력은 당신에게 축복이자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은한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손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 힘 정말 꿈이 아니었어. 침대 머리맡에는 그녀가 남긴 부채는 없었지만 그가 손에 느낀 힘은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도현은 언제나처럼 주모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늘따라 그녀의 미소가 눈부셔 보였어요. 아름다운 미소를 간직한 주모가 자리를 떠나자 도연은 옆자리 남자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남자는 술잔을 채운 뒤 주모가 떠나자마자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이면 끝나겠군. 그녀를 오늘에야말로 내 여자로 만들겠어. 어제의 일 때문일까? 낮은 목소리는 묘하게 청명하게 들리는 듯했고 남자가 말하는 그녀는 주모를 지칭하고 있다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두면 주모님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막은 문을 닫았습니다. 주모는 피곤한 얼굴로 주막을 정리하며 작은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여전히 주막 근처를 떠나지 않고 있었죠. 도연은 주막 뒤편에 몸을 숨긴 채 그 안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예상대로 달빛 아래 그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막 문을 조심스럽게 열려다 실패하자 뒤편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도현은 결심했어요.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다. 그는 조용히 그 안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이봐, 거기서 멈춰! 남자는 놀라 몸을 돌렸지만 도현은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지 뻔히 안다. 주모님께 손 하나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감히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남자는 비웃으며 도현에게 달려들었지만 도현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시간아, 멈춰라!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남자의 움직임, 흔들리던 촛불, 주막을 스치는 바람조차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남자의 손에 들린 칼을 빼앗아 멀리 던졌습니다. 이어서 그가 가진 밧줄을 이용해 그의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도연은 다시 속으로 외쳤습니다. 시간이야, 흘러라! 시간이 흐르자 남자는 자신이 묶인 것을 깨닫고 발버둥치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손이 묶였어? 그때 주모가 방에서 나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묶여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총각,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도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오늘 밤 주모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나요? 괜히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주모님은 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주모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서요. 도현이 주모의 목숨을 구한 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따뜻한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도연, 당신은 제게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오늘 밤 당신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들의 입술이 천천히 맞닿았고 강한의 촛불은 그들의 사랑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그의 얼굴을 따라 움직였고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도연의 능력을 알게 된 주모는 그 능력을 세상에 철저히 비밀로 하자고 당부하니다. 도연도 나쁜 일에 이용되지 않게 비밀을 붙일 것을 다짐합니다. 며칠 후 도연은 주모의 소개로 한양에서 온 귀족 김씨 마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대감이 요즘 자신을 외면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기루에서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총각, 제발 남편 대감을 도와주세요. 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가정을 지킬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도현은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감을 만나기 위해 김씨마님을 따라 대감집으로 향한 도현. 김씨마님은 대감에게 도연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총각은 제 먼 친척입니다. 벼슬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한양에 왔는데 대감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합니다. 대감은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도연을 맞이했지만 차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를 경계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시간을 멈추고 대감의 주머니에서 증거가 될 만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대감이 기생 아련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고 그녀와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흐르자 도연은 대감에게 문서를 보여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감님,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돌아가십시오. 김씨 마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서를 어떻게? 대감은 문서를 보고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몇 분을 침묵했습니다.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아서일까.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현의 조언을 받아들여 아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씨 마님은 도연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총각, 당신은 제 가정을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현은 김씨 마님의 부탁을 해결했지만 대감의 재산 대부분이 이미 기생아련에게 넘어간 상황을 알고 그녀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현은 아련이 있는 기루로 찾아가 당당하게 아련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그의 소신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감님께서 당신에게 큰 재산을 넘기셨다고. 이제 그 재산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헛소문을 어디서 들으셨나요? 대감님은 제게 모든 걸 줄 만큼 절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련은 처음에는 자신의 계획을 합리화하며 도연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시간을 멈춰 집안을 살폈고 탁자 위에는 대감이 넘긴 재산 목록 문서와 함께 도망 계획이 상세히 기록된 서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아련이 대감을 기루로 유인해 재산을 넘기도록 조종한 정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손에 넣은 문서들을 아련에게 보여줍니다. 역시나 크게 놀라는 아련. 그걸 어떻게 손에 넣었나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시겠다는 거죠?
대가님도 이미 모든 것을 저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설득하였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감을 놓아주고 당신의 재능을 더 좋은 곳에 쓰세요. 그게 당신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미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그리고 남은 건 그저 떠나는 것뿐이죠. 그런 말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련은 그의 말을 들으며 비웃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대감님도 불행해질 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으세요. 아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감을 놓아주고 당신의 재능을 더 좋은 곳에 쓰세요. 그게 당신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이렇게까지 당돌하고 진심으로 자신에게 이야기를 건넨 사람이 있었는가? 아련은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아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아련은 대감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감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떠납니다. 당신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련이 떠난 뒤 도연 그녀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어느 날 밤 도연은 촛불을 끄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가나 그의 마음속에는 흉가에서 만났던 무당의 모습과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능력은 당신에게 축복이자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처음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도연님, 이제 제가 이승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 한을 풀어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이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그녀가 준 능력을 남기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힘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 주세요. 도연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도연은 무당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무당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나 저승으로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부디 제 선물을 소중히 다뤄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천천히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 도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능력은 그녀가 준 선물이다. 나는 이 힘을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그녀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어. 옛날 옛적 조선 후기의 어느 양반가에 아름다운 마님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얼굴과 단아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으나 병약한 몸 때문에 집안 깊은 방 안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의원들은 그녀의 병세를 살피며 온갖 약을 썼지만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차도는커녕 그녀의 기력은 날로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연화는 절망에 빠졌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에는 돌쇠라는 노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다른 노비들과는 달리 빼어나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키가 크고 체격이 탄탄하여 늠름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어리숙한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가끔 바보 같아 보였지만 이는 모두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약초와 의술에 대한 비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손재주도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뒷전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돌쇠의 진면모를 알아본 마님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부모를 잃고 어릴 적부터 이 집에 몸을 의탁했으며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자신의 부모가 이 집으로 팔려온 노비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집안의 어르신들이 그를 보며 수군대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만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의 출생의 단서라고는 모가래의 붉은 점뿐이었지만 이것으로 그 어떤 것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돌쇠와 마님 연하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에게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심부름을 다정히 도왔고 마님은 그런 돌쇠를 대할 때마다 한결같이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해주었습니다. 돌쇠는 마님을 위해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고 마님이 병약해 보이면 약초로 만든 차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돌쇠를 마님은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돌쇠는 마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마님 역시 그런 돌쇠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설렘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는 마님 연하의 병세를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원들의 처방이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지식으로 그녀를 구해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산과 들에서 직접 약초를 캐와 정성껏 다렸고 밤마다 마님을 위한 약차를 준비하여 몰래 올렸습니다. 마님이 기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면 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으나 시간이 지나도 병세가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자 돌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사옵니다. 마님께서 이러다 큰일이 나실 것이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약초, 금단의 산에 있다는 희귀한 약초를 찾아 나서기로 말입니다. 돌쇠는 깊은 밤, 한낮의 고요를 깨뜨리지 않으려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떠났습니다. 산길은 험난하였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날카로운 가시에 손이 찢기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마음에는 단 하나, 마님을 구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깊은 산속의 한 동굴 앞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곳이 전설 속 약초가 자란다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 그 안은 희미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 아래는 신비한 약초로 보이는 풀들이 잔뜩 보였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려 허리를 숙이려는 찰나 천둥 같은 소리가 돌쇠를 위협했습니다. 어느 미천한 자가 감히 이 약초를 손에 넣으려 하는가? 그것은 산신령이었습니다. 산신령은 돌쇠를 굽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약초는 단순한 약초가 아니니 진정 내가 가져갈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겠다. 돌쇠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을 살리기 위해 제 목숨을 걸겠사옵니다. 무슨 시험이라도 받겠사옵니다. 산신령은 돌쇠에게 3가지 시험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금은 보화와 권세를 줄 테니 약초와 둘 중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자신보다 마님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약초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굴 안에 있는 수많은 풀 중에 약초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초 주변에는 비슷한 독초들이 자라고 있었으나 돌쇠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올바른 약초를 찾아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그의 진심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초로 마님의 병을 고치려 한다면 너는 그녀와 사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라. 이 시험에서 돌쇠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마님의 병이 나으신다면 소인의 바람은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산신령은 그의 진심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의 진심을 보았다. 하지만 사랑은 단순한 열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법.
이 약초는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생길 것이니라. 너는 이 약초를 사용할 때 그 대가로 내가 내리는 서약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하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어차피 저는 천한 몸으로 마님과 이어질 수 없는 놈입니다. 저는 마님의 건강과 행복이 제 목숨보다 중요하옵니다. 마님이 이 병을 완전히 이겨내실 수 있다면 제가 그 곁에 없더라도 괜찮사옵니다. 다만 마님의 건강한 모습을 지켜볼 기회만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너의 진심은 깊고 너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구나. 약초는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와 마님의 운명은 내 판단에 달려있다. 지금은 돌아가 그 약초로 마님의 병을 고치도록 하여라. 그리고 목의 붉은 반점을 기억하도록 하여라. 그게 너의 사랑에 대한 답이 되리라. 돌쇠는 산신령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약초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거친 끝에 그는 마님의 방으로 돌아왔고 약초로 만든 약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님의 얼굴에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집안에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마님은 어느 날 돌쇠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병이 나은 후 돌쇠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져 갔지만 돌쇠는 무언가 갈등이 있는 듯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돌쇠야, 왜 나를 피하려 하느냐? 마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신분이 천하오니 마님께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사옵니다. 마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이끌며 그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숨결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한가? 너는 나를 살렸고 나는 너를 믿는다. 어찌 갑자기 이렇게 나를 멀리할 수 있단 말이냐? 무슨 일이 있는 게로구나. 돌쇠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그의 목덜미 바로 아래에서 마님은 괴로운 얼굴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돌쇠의 진심을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만들었지만 절대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왕실에서 한 관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돌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은 이 예상치 못한 방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왕실에서 파견된 관리가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관리는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자를 보니 오랫동안 찾던 혈통의 흔적이 분명하오. 그의 모발의 붉은 점은 왕실에서 전해 내려오는 상징이 왜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관리는 돌쇠의 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돌쇠는 과거 영모에 휘말려 몰락한 왕실 일족의 후손이었고 어린 시절 살아남아 이 집에 숨어 지내며 노비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관리가 전해준 증언과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의 출생 비밀이 드러나고 왕실 후손으로서의 정체가 밝혀졌던 것입니다. 돌쇠는 붉은 점 얘기에 산신령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너의 사랑에 대한 답이 되리라. 산신령은 사실 두 사람의 사랑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결국 돌쇠와 마님의 사랑을 막는 모든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왕실 혈통임이 밝혀졌다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두 사람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새로운 기대감에 맞서야 했습니다. 마님과 돌쇠는 왕실과 양반 가문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결심을 다지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마님의 방 앞에 섰습니다. 마님, 소인은 감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사옵니다. 어릴 적부터 마님을 바라보며 마님께서 제게 주신 신뢰와 자비가 저를 사람이 되게 하였사옵니다. 마님이 웃으시면 세상이 밝아지고 마님이 아프시면 제 가슴이 무너졌사옵니다. 마님은
눈을 크게 뜨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소인의 신분이 천하여 이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죄라 여겼사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알았사옵니다. 마님을 향한 이 마음이 죄가 아닌 저를 움직이게 한 이유였음을. 연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 맺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너의 마음을, 나도 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내가 나를 살리고 나를 지켜주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 이제 그만 우리 둘 다 숨지 말자.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오랜 고민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깊이 숙였던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아니 연하씨, 제 목숨이 닿는 날까지 아씨를 지키겠사옵니다. 나도 너와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제부터는 항상 함께하자. 돌쇠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으며 마님과의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쇠와 마님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길 필요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돌쇠는 왕실 후손으로서 의술을 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왕실은 돌쇠의 약초와 의술 지식을 활용해 백성들의 건강을 돌보고 마을과 왕실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돌쇠는 왕실의 지원을 받아 더 많은 약초를 연구하고 의술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왕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마님은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마을 사람들과 왕실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함께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사랑의 진정성과 헌신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권세와 재물이 하늘을 찌를 듯한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집은 아욱한 저택에 하인과 여종이 수십 명이나 되었으며 그의 권위 앞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이 대감의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물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황금빛으로 빛나는 방망이였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 방망이는 대감 가문의 권력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물건이라 하였으나 동시에 이를 손에 넣은 자는 저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감은 방망이를 늘 가까이 두며 자신의 권위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방망이를 줄 때마다 묘한 자신감과 함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은 점점 과해졌고 그의 통치 아래 마을 사람들은 억압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집에는 연심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종이 있었습니다. 연심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이 대감의 집으로 팔려와 일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부모는 대감이 부과한 과도한 세금과 억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몰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대감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키워왔습니다. 연심은 어린 마음에도 그 모든 고통이 대감의 탐욕 때문임을 깨닫고 자신이 성장하면 반드시 복수를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 앞에서 섣불리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심은 어떠한 정보라도 얻으려고 대감의 눈에 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녀는 대감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방 청소를 할 때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대감은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을 별다르게 여기지 않았으나 점차 그녀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운 태도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심아, 내가 참으로 열심히 일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연심은 대감의 말에 속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께 충성하는 것만으로도 소녀는 만족합니다. 다만 마님께서 항상 손에 드시는 그 방망이에는 무슨 특별한 비밀이라도 담겨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대감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어디론가 비밀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돌아온 그의 손에는
황금 방망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방망이는 우리 가문의 오랜 상징이다. 권력과 부를 가져다 준다고 전해지지만 함부로 손대는 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도 있다네. 너를 어여삐 여겨 특별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에 연심은 방망이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연심은 대감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봉인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 들려오는 이야기로 방망이가 서재에 깊숙한 봉인된 함에 보관되어 있으며 함을 열기 위해서는 대감이 늘 읊조리는 주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심과 가까워진 대감이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 주문을 기억한 연심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대감이 중얼거린 주문을 따라하며 봉인을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망이는 마치 그녀에게 손짓이라도 하듯 묘한 빛을 발하며 공중에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방망이를 바라보는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며 그것을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연심은 방망이가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직감하며 그것이 대감의 권력과 부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빛나는 표면에는 그녀가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이를 쳐다보는 동안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면서도 묘하게 안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이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것만 손에 넣는다면 나도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몇 일 후 밤, 대감이 깊이 취해 잠들었을 때 연심은 방망이를 훔치기 위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방망이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망이가 이상하게 빛나며 그녀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환영 속에서 연심은 대감의 조상이 방망이를 손에 넣고 권력을 얻었으나 방망이가 그들을 탐욕으로 물들이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방망이는 연심에게 유혹의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연심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욕망을 이겨냈습니다. 연심은 공포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방망이는 내가 가진 욕망의 깊이를 시험하고 있어. 내가 욕망에 굴복하면 결국 대감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뿐이야. 이 시험은 연심이 방망이를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결국 대감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환영은 이후 세대를 거쳐 방망이를 소유한 이들이 하나같이 탐욕과 파멸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번영의 순간마다 고통과 배신이 뚜렷하게 뒤따르고 방망이의 저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연심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연심은 방망이를 손에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망이가 보여준 환영과 시험을 통해 그녀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방망이는 단지 욕망을 키워 나를 시험하는 물건일 뿐이야. 내가 여기에 굴복하면 결국 대감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녀는 이 방망이를 파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 두려움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방망이의 무게는 그녀의 손보다 마음을 더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방망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감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마을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심은 대감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방망이를 부수기 위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방망이를 품에 안고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발걸음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뒤쫓아올 대감에 대비해 그녀는 일부러 다른 여종이 자주 다니는 길로 몇 번 흔적을 남겨 대감을 교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이 무색하게 방망이와 연결돼 있던 대감은 금방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대감은
서재로 달려가 봉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즉시 부하들에게 연심의 흔적을 추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연심은 뒷산 중턱에서 불을 피우고 방망이를 불 속에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커져가는 가운데 그녀는 방망이를 들어 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 순간 대감은 그녀의 흔적을 따라 바로 뒷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망이가 불 속에 떨어지자 처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몇 초 뒤 방망이가 기이한 소리를 내며 붉은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며 불길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연심은 그 순간 방망이가 파괴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그것을 놓아두었습니다. 대감이 도달했을 때 방망이는 이미 불길 속에서 흔적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심을 향해 달려가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연심아, 그 방망이를 내놓아라. 그것은 내 가문의 유산이다. 대감은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다가왔지만 연심은 그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님, 이 방망이는 더 이상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가져오는 물건에 더 이상 허락할 수 없습니다. 대감은 불 속에서 방망이를 꺼내 불길을 잡아보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방망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새까맣게 타버렸고 대감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에 찬 대감은 연심을 쫓으려 했지만 정신없이 난동을 피우던 사이 그녀는 이미 뒷산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결국 방망이가 파괴되며 그동안의 업과 불행을 고스란히 맞게 되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연심은 방망이를 파괴한 순간 방망이가 마지막으로 내뿜은 강렬한 섬광 속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방망이는 단순히 저주를 불러오는 물건이 아니라 탐욕을 경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남기는 신비한 힘을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연심은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나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맑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점차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심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마침내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망이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남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권력과 욕망을 상징했던 방망이는 저주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연심은 마침내 자신만의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